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여는데요. 3부에서는 경제 박뉴스와 한 분만 판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1, 2부에서 정치인들 모시고 인터뷰 나눴더니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3725 쓰시는 분께서는 정치가 시민들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합니다. 언론도 팩트체크 안 하고 뉴스를 남발하네요. 이런 얘기 주셨고요. 0232 쓰시는 분께서는 정치가는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말로만 국민 타령인 정치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드린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전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재보험이라 함은 4대 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함께 이 산재보험은 4대 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이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쳤다. 이때 보험 처리해주는 제도로 1964년에 국내 첫 도입이 됐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1인 자영업자한테 일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개 업종,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당정청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아예 없애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보험료가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 근로자가 반반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네. 물론 이제 산업재해 보상이라는 건 이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 기관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상은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 주간 136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27만 4천여 명이 산재보험이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특수고용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방문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이제 방문 판매하는 원의 경우, 그리고 정수기라든가 이 공기청정기 대여 물품을 방문 점검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피아노나 미술가 같은 이제 방문 교사들, 그리고 가전제품이나 배송 설치해 주시는 기사분들, 이 4개 직종이 19만 9천여 명도 이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로 지정이 되고요. 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한 27만 4천여 명인데, 특히나 이제 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이제 노출돼 있죠. 이런 분들이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당정은 오늘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요. 법령이 개정이 되면 1인 자영업자, 이 중소기업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이 특수고용직도 내년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이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관건은 재원입니다. 산재보험이라는 건 이제 사고 났을 때만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산재보험 기금 수입이 연간 한 7조 원쯤 되고요. 지출을 제외하게 되면 매년 1조 원 정도 적립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적립금 19조 원 정도 되는 만큼 산재보험 대상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아직 건전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이제 치료비 부담 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자영업하시는 그 업주가 사업장의 그 사업주가 돈이 없는 경우는 사실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산재보험으로 좀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이 최근 성사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이거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입이 없는 10대가 강남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를 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오늘 11일부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는데요.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입니다.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관계기관 32곳이 총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체인데, 이 가운데서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들썩인 강남 4구,
서대문, 마용성, 마포용산, 성동구가 이제 특히 고강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8월에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고요. 또 불법 의심 거래가 지목이 되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편법 증여나 혹은 가족 간 대출이 있는지, 또 현금 위주의 거래였는지, 차입금이 이제 과다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 위법성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이고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 국토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이 가동이 되고요. 대단위 아파트, 도시재생 사업지 등에 대해서 이 가격 담합이나 이 불법 중개 행위까지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벼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소식에 좀 떠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이 전기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복지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10명 가운데 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이분들은 이제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제때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비율이 각각 33%와 45%로 조사가 됐습니다. 절대 정부가 내주는 돈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은 스스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내가 대상자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늦게 신청해도 앞서 못 받은 거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이죠.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조금 가볍기도 하고 혹은 내지는 이제 서로 얘기가 논의할 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준비하셨다고 하죠.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가운데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그 식구들이 너무나 착해서 그냥 보답해주지 못할 망정. 죽은 사람만 불쌍한 거야. 사실은 너무 늦었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검거된 8차 사건마저 자신이 저지른 짓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춘재가 벌인 사건인데 경찰의 수사가 잘못돼서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사건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아야지 그런 사건 은폐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일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되면은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국민들께 알릴 부분들을 알리고 더 그 바로잡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오늘 깊게 파볼 인물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의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김현성 교수는 다른 곳에서 이춘재가 너무너무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일단 오늘 코너 제목을 한 분만 판다가 아니라 한 분은 너무 높인 것 같고 네네. 한 놈만 팬다. 뭐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분이라는 게 너무 이제 과하다 이춘재한테. 네. 예,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의 말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 일단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세웠고 실제 86년부터
한 10여 차례 이 미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화성 집값도 떨어지고 B형 남자들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많은 그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3년에는 이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소재로까지 얘기됐던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사실 이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게 그만큼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어떤 연쇄 살인과 관련돼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울 만큼 누가 했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 지금 그 이춘재로 특정되기 전까지는 전혀 예를 들면 누가 했는지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은 있는데 실제 그것을 살해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공포스럽게 만들고 이 화성시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데 굉장히 기여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30년 전에 일어났을 때 그때 범행 대상이 주로 젊은 여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도 그 타임에는 정말 그 대상 정도 연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이제 용의자가 특정된 건 너무 다행입니다만은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선 김태현 변호사께서 네. 지금 오늘 특별히 주제로 다루어야만 혹은 우리가 다룰 예정인 8차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8차 살인 사건이요. 네네. 88년에 일어났어요. 네. 화성군 태안읍에 13살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이었죠. 네, 중학생이에요. 이제 목이 졸려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근데 이제 다른 화성 사건하고 좀 다른 게 뭐였냐면, 다른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살인의 촉범 옷으로 묶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갈 물리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시면 다 야외에서 발견됐는데 집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시신이. 그래서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역시 성범죄 후 살인, 그러니까 강간살인 요거만 갖고 나머지 범의 형태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경찰에서는 그 연쇄살인범이 한 게 아니라 모방범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윤모 씨라는 사람을 잡아서 결국 이 사람이 본인 무기징역 선고받고 20년 복역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진범은 이미 잡혀서 그 사건은 끝났던 사건이었어요. 8차 사건. 진범으로. 그 당시에는 진범이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왜냐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에서 무기징역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종결됐던 사건인 줄 알았는데 종결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춘재가 이제 본인이 했다. 네네. 네, 이 8차 사건도 본인이 했다고 하면서 이제 사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8차 사건만은 윤 씨라는 사람이 했다고 특정했는데 네네. 결국은 지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그럼 진범이 누구냐라는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실제로 진범이라고 20년 동안 복역한 윤 씨가 계속해서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이었다라는 것을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2003년에 그 살인의 추억이 개봉될 시점에서 기자가 이제 그 연관된 사람으로서 윤 씨를 가서 취재를 하죠. 네. 근데 그 기자가 최근에 이제 얘기한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에도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처럼 백 없고 고아인 사람이 결국은 이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씨, 이 사건에 이제 범인들을 몰려서 형을 살았던 윤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22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피해자의 오빠하고 잘 아는 사이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약간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얘기가 됐고 고아라고 알려주세요. 부모도 없고 근데 이제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정말 죽도록 맞아서 자백을 했다. 사실 이제 결정적으로 자백하고 또 다른 뭐 기법 하나가 이제 중요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과학 기법을 통해서 범인을 발견해낸 최초 사례로 또 대대적으로 선전이 되기도 했는데 동의원선가 뭔가 뭐 그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윤 씨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물린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친하게 지냈던 교도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인터뷰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죠. 봤어요. 그 교도관하고 지금 현재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무게감, 뭐 변호사들은 다 알겠지만 재판하다 보면은 혹은 저 사람이 자백해놓고 왜 자꾸 딴 말이야 이러면은 그냥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처럼 이용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자백 부분 보면 참 맞지 않는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백은 증거의 왕이다. 이런 그렇죠. 문장도 들어가 그런 있어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자백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자백의 보강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뭡니까? 자백만으로는 유죄 선고 못한다. 증거의 왕인데 그거만은 안 된다. 뭐야? 뭐 여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백이 제일 확실한 증거는 맞으나 이 허위 자백과 고문과 강요에 의한 자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로 사극 보면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말할 것 없이 주리를 틀어라, 뭐 자복 가라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다. 네, 그렇죠. 모든 게. 예.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들이 많으니까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가 안 나오는 거고 어쨌든 뭐 하나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8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방사성 동요원소를 했던 그 기법 그게 이제 동원이 됐다는 건데 채무를 확인했더니 티타늄 성분이 났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얼마나 정확한 건지랑 그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나저나 저는 이 8차 사건 보면서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왜요? 경찰 어떡하냐. 이런 거를 하는 속담이 있죠.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엄청 어마어마한 혹을. 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아마 지금 저는 항상 경찰의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저는 검경수사권 하가 뭐 하나 꽂힌 사람 그것만 보인다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또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가장 할 수 있는 얘기 야 우리 수사 능력이 뛰어나. 검찰 우리가 훨씬 잘해. 이런 일반 사건들 우리가 하는 왜 검찰 지휘를 받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반대 논거 중에 하나가 뭔가요? 제일 큰 논거 인권. 잘할 수 있겠어? 인권 수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 뭐 왜 이 타이밍에 뭐 이춘재 사건이 나왔냐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대대적으로 드디어 저희가 DNA를 분석을 해서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굴까요? 부산의 교도소인 이춘재입니다. 입을 열까요? 저도 입 안 열 거라고 그랬어요. 다들. 근데 이 프로파일러를 막 투입해가지고 막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짜잔! 저희 이춘재가 다 자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여죄까지. 우리 경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춘재가 갑자기 8차 제가 했는데요. 네. 그 자백들은 앞에 조사하는 조사관은 진짜 당황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춘재야 너 왜 그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이 전적으로 그렇죠. 해요. 이 당시까지는 그런 거 맞는데 경찰이 그 검사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밑바탕 밑에서 이 사람 잡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 책임은 물론 검사도 같이 지는 거 맞아요. 야, 그거 체크하라고 니네가 있는 거야 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건 맞으나 책임의 무게를 더하자고 하면 경찰 중에 방점을 지킬 수밖에 없죠. 어쨌든 거기서 해서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끝까지 허위자백 강요, 허위자백이나 고문을 주장을 하는데 뭐 그게 뭐 20년 전 일이니까 그것도 밝혀질 수 있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어쨌든 경찰이 제2의 약초 노거리 사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뿌리 깊은 우리 김태현 변호사의 이제 경찰에 대한 불신. 아니요, 누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뿌리가 얕은 으로 하죠. 네, 아무튼 저는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찌됐든 경찰이 이런 어떤 본인들의 어떤 치부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공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이 사야 된다라는 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백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실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근데 이제 아마 증거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춘재로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춘재의 감정 상태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석방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굉장히 복역을 모범수로 했는데 지금 갑자기 뭐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춘재 입장에서도. 보니까 갑자기 DNA로 해갖고 네가 그 사정 사건 했지라고 하니까 완전 멘붕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석방의 꿈은 이렇고 그러니까 자포자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자포자기 상황에서 결국은 모든 걸 이제 일종의 좀 뭔가 좀 고상 먹이는 심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잠깐만 김현상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춘재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시점인데 지금 4867 쓰시는 분께서 실제 뭐 모방 문제라는 게 그 범죄로 인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윤 씨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게 맞는지 혹은 이춘재가 정말 자기가 해서 이런 식의 자백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김현석 교수가 지금 얘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춘재가 어쩌면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공소시효 끝나서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번 놀리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건 경찰은 지금 혹대를 많이 붙였다는 거라니까. 왜냐면 지금 보세요. 대중이 믿겠어요? 경찰이 만약에 해봤더니요. 이춘재가요. 8차는 아닌데요. 저희 놀리려고 한 거랍니다. 하고 경찰청장이 수사 결과를 한 달 있다 발표했다고 봅시다. 믿겠어요? 안 믿어요. 대중은. 왜? 얘를 이미 진범으로 잡혔던 사람이 이춘재 진술 보고 맞아. 사실 제가 아닌데요. 제가 고문받았어요. 라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엄청 오랫동안 그렇게 엄청 했대요. 오랫동안. 네, 즉 같이 보살펴줬던 교도관 얘기 들으면 본인이 있는 교도소, 청주교도소인가요? 오는 순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교도관의 진술에 따르면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쟤는 고문으로 자백하고 잡혀들어온 불쌍한 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범은 오래전부터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상황에서 이춘재가 제가 했는데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건데 여론의 법정에서 가려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일반 법정을 못 가니까. 공소시효 끝나서 이춘재에 대해서는. 근데 경찰이 여기서 이춘재는 8차만은 아니고 다른 건 다 맞는데요. 이 8차만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그러니까 제 경찰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이춘재가 왜 이춘재 자백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왜 거짓말 했겠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거짓으라고 하면 놀리려고 한 거죠, 뭘. 놀리려고 한 거다. 예를 들면 일종의 이런 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못 나가는데 뭐랄까 약간 좀 그 범죄 달리고 연쇄살인범 같은 게 과시욕이 있다는 얘기들 좀 하잖아요. 예를 들면 단 애가 있는데 영웅 심리가 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약간 그런 거에서 했다고 뭐는 굳이 거짓 자백이라면 이유는 그런 거밖에 못 되죠. 영웅 심리나 과시욕.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없는 것까지 찾아가지고 그렇게 진범 이미 잡힌 것까지 과시욕으로 얘기를 할까? 뭐 자포자기 심정이 더 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자포자기요? 그 자포자기면 자백이지. 자포자기면 왜 자포자기예요? 하나 더 하는 게 더 무슨 이상 의미가 여기서 있어서? 이게 꿈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무기징역 거기서 이제 그 감옥에서 계속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나머지 자기가 정말 모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나머지 것들만으로도 충분한데 뭐 굳이 8차 거를 자기가 꼭 집어넣어서 얘기하는 것이 자포자기랑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경찰을 좀 골탕 먹이고 싶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포자기라는 심정과 경찰을 좀 골탕 먹이고 싶은 심정도 있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경찰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8차에 대한 그 자백은 거짓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뭔가 이게 감옥 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 지금 일종의 어떤 그걸 하는 거죠. 자기 자백을 통해서 경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화이트 전략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 뭐 그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은 만약에 이춘재 자백이 진실이라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재심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선배도 국가 상대로 뭐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해야 되는 건데. 자,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기에 큰 기여를 했던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러한테 그분이 여성 범죄 심리 분석관이었는데 이춘재가 손이 예쁘다. 뭐 잡아봐도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심리는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 글쎄. 그건 저도 심리학 전공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해야 돼요? 아니, 약간 이게 성적 억압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춘재가 아주 정상적인 성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변태적인 어떤 성적 성향이 있었던 거고 결국은 그 당시 프로파일러가 굉장히 대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흠칫하거나 놀랐으면 이 라포로 이 관계가 좀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됐을 텐데 얘기 잘 하고 나중에 내가 악수라도 해주겠다. 그렇죠. 라는 식으로 일종의 그 마음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춘재가 이제 술술들 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대응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춘재가 감방에서도 뭐 그 음란 뭐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걸 본인
나오니까 성적 욕구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7365 쓰시는 분께서 김태현 변호사는 검찰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경찰은 안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시네요. 아니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어쨌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백 얘기 고문. 그럼 뭐 여기서 무슨 뭐 경찰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온 건데? 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경찰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제 몰리게 된 거지.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나온 얘기를 보니까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용의자를 몰려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 사실 몇 명 있고 네, 또 누명을 쓴 사람이 3,000명이었다. 물론 조사 받아서 끝에 가서 무혐의로 나온 사람도 있고 무죄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문제가 심각했다. 또 경찰 수사 관련해서 심령 수사 외국에 있는 심령술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A라는 사람을 콕 찍어서 네가 그 범인이지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B형 남자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그 당시 B형 남자가 범인이다라고 그래갖고 사실 B형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게 사실 화성 사건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춘재는 O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B형 남자다 특정을 했거든요. 네. 약간 B형들을 다, 그러니까 그 당시 B형 채모를 다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450개 정도 채모를, B형 남자의 채모를 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윤 씨를 검거할 때. B형 남자분들에 대한 뭐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증폭됐다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약간 그 혈액형별로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 화성 사건으로 해서 훨씬 더 이제 증폭된 면이 있죠. 오늘 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제가. 실제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이 있어요.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이게 지금 파는 건지 편파적으로 때리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요? 사실이에요. B형 남자 관련된 건. 살인의 추억이 있다니까요. 말씀해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사실 당시에 이제 B형 어째 얘기도 나오고 이제 수사를 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자신감 있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지. 그거는 비난하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당시에 무슨 우리나라에 DNA 기법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열경찰이 한도도 못 잡는다고. 그 진범을 왜 아직까지 못 잡았다라는 건 저는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들을 좋습니다. 안 잡고 싶겠어요. 근데 억울한 사람을 공문을 통해서 한 명을 진범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와 김현성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보내셨는지 아세요? 제가 번호를 특정될까봐 말을 못하겠는데 저 O형인데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결국 요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거 한 부분 판단의 주제는 이춘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렇게 그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물론 경찰이 수사를 당시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그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여론의 지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좀 난감해진 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혹대로다 혹 붙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밝혀냈다 우리가 과학수사 기법으로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개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이춘재 자백하겠어? 다 끝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백도 다 받았어요. 와 경찰 대단한데 막 프로파일러도 투입하고 막 과학수사에다가 신문까지 잘해. 그럼 수사에서 과학수사 잘하고 신문 잘하면 다 끝난 거지. 일반 강력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이야 대박이야 막 이랬는데 어라? 고문을 해서 허위 범인이 하나 있었다네. 물론 20년 전의 일이고 20년 더 된 거죠 사실은. 한 30년 넘었죠. 30년 전의 일이고 30년 전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은 아주 천양지차로 달라졌다고 믿고 저도 그렇게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2의 약촌오거리 사건인데 이 얘기 나오면 경찰 난감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은 국정감사장에 이 얘기 나왔을 때 민간호 청장이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자신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없이 죄송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지 않는데 오늘은 좀 이상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내일도 사실은 집회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빨간 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집회가 열리는 날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론 분열이라는 단어가 이름처럼 뼈아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학자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우리가 왜 토론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만 되는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제가 교수님 오시면 꼭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마음속에 숨겨둔 게 있습니다. 네. 어제 화제가 됐던 우리 그 법사위원장의 막말. 근데 그분이 사실 어제만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뭐 욕설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내내 여러 가지에 좀 부적절하게 보이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중앙지검 국감, 서울고검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막말과 욕설, 또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죠. 여당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학자로서? 일단은 이제 토론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하는가, 그리고 토론의 규칙을 얼마나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어저께 그 막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평소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다. 이걸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을 자신이 했다라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그게 됐다면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너무나 사실은 속으로 한 말인데 밖으로 나왔네. 이게 일상적이지 않았다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마 다른 태도를 보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시간이나 규칙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실은 우리에게 위원장이랑 어떤 일을 하는 거다. 이런 표본을 보여줬는가 과연. 이런 것들을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말을 할 수 있다. 서로 대화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제 국감장을 보면은 그런 말이 좀 무색해 보인다.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정말로 그냥 무의식정에 나온 실수냐 실언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프로이드가 얘기했잖아요. 정신분석학 하시는. 네. 버벌 슬립, 언어적 실수, 말 실수라는 건 없다 원래. 그게 다 무의식의 산물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생각하지 않은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걸까 사실 얘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 흥분 상태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그 토론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그래서 사실은 현재 정말 국회의원이라 하는 분들까지도 막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상황 좀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이런 풍경도 진짜 오랜만인데 광화문, 서초동 집회가 계속 번갈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는 어느 집회든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관찰자 시점에서 이 현상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네네. 되게 재밌는 것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네. 그게 이제 집회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뭔가를 서로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그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 전혀 접점을 찾을 필요가 없는 그게 이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매우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해보자가 아니라 너는 떠들어라 난 여기서 떠들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한다는 거죠. 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다. 그러니까는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서 뭔가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말만 하겠다. 이거로 지금 그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생각 못했는데 역시 공부 잘하시는 교수님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시민들이 그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다. 이런 면에서 사실 대통령도 어제 국론 분열 아니고 이거는 그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의견 표현이 다른 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집회를 반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문제 해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좀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뽑은 대표가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거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인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부추겨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부추겨서 진영 논리에 국민들을 빠지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시위를 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재미있는 의견 주신 분도 있어요. 한국어는 동사가 뒤에 와서 강조되니까 명령처럼 느껴져서 토론이 오히려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해서 막장으로 치닫는 건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언어 구조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언어적인 특징으로 보면 존댓말이 많이 발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네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런 그렇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요. 요즘은 사실은 이제 종편 생기고 나서 많이 활성화된 게 바로 토론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패널들 네. 모셔가지고 얘기 듣는. 네네. 근데 방송마다 이런 식의 그 토론 코너가 넘치는 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제작비가 싸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런 토론 코너가 많아졌고 네네. 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시청자들이 여러 가지 참여도 많이 하면서 순기능이 많아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토론 제대로 못한다? 네. 지금 이게 요점이잖아요. 네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사실 토론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에 생겼습니다. 네. 처음에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 나온 게 그 TBC라고 동양방송이 있었죠. 그렇죠. TBC. 196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 토론 조금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서 불편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폐지됐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토론 프로그램이 KBS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KBS 심야 토론이라는 거였고요. 네네. 그게 1988년인가요? 87년. 네네. 87년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다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후반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이제 후보자일 때 대선 토론이 있었고요. 첫 번째 이제 대선 토론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99년에 그 백분 토론처럼 이제 많은 토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네. 최근에 종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토론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토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적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입장을 계속해서 그냥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토론의 어떤 수준이 높으면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게 원래 자기의 어떤 주장을 서로 다른 주장을 갖다 계속 이제 펼치는 것도 토론이거든요. 네. 토론은 크게 이제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토론이 있고 좁은 의미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토론은 이제 토의와 토론을 다 합해서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의 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좁은 의미의 토론은 토론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디베이트라고 해가지고 논쟁하는 그걸 이제 좁은 의미에서 토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토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아주 극대화시켜가지고 충돌해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설득하는 거.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토론이거든요. 네. 그거를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실 중요한 거는 토론을 하는 입장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토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우수한지 네. 어떤 의견을 내가 따라야 하는지 이런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토론 교육이 네. 우리 교육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0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가르쳐 주는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었던 분들도 사실은 토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2007년 이전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토론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토론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는데 네. 아까 이제 토론의 규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결국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게 또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네네. 있잖아요. 서로 네. 얘기하면서 이제 네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그렇죠. 심도 깊게 논의해보자는 거고 네. 네. 그로 인해서 도출된 결론에 따라서 이제 뭔가 해보자는 건데 그게 이제 토의죠. 그렇죠. 그런 식의 그러면 이상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좋은 예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좋은 예요? 예, 좋은 예들을 봐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계속 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네, 계속 이제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토의를 통해서
좋은 자신의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결론이 도달하는 거 이런 경험들을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이나 토의나 이런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네. 않다 보니까 네.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마치 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어떤 주제나 뭐 논쟁거리에 대해서 자기 네. 생각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생각을 남들에게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네. 어떠한 것이 더 이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논거를 댈 수 있어야 그렇죠.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바꿔가는 과정 이거를 해서 이제 내 생각이 훨씬 더 넓어지고 성숙해졌다, 성장했다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토론에 좋은 경험일 거고 그렇다면 이제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 권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발언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듣는 것은 누구만 해야 하는가, 네. 과연 내 발언이 이제 수직 구조에서 아래에 있는 경우에 네. 내가 발언을 하는 것이 안전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전해보고 질문해보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해답도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수긍하면 진다고 느끼는 이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토론을 방해하는 요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광화문에 모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네. 서초동에 모인 시민 여러분이 각각 따로따로 집회를 지금 했지만 네. 함께 모여서 만약에 대표로 나서 막 토론한다. 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됩니까? 아직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게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상징적으로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해보는 거죠.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유지해보는 거, 계속 시도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싸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달라질 거죠. 국회도 굉장히 저는 옛날에 비해서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고성이나 막말이나 이런 것들이 오가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호통 개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호통 개그요? 네,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정서에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대는 것이고,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논리에 기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막말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이성을 좀 생각하고 감정을 좀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보는 그런 자세를 먼저 배워야 되겠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있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의 교수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신지영 교수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지영 교수하고 좀 전에 얘기 나눈 것처럼 왜 우리는 토론을 하지 못하는가 오늘 4부에서 얘기했는데요. 광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으로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더 나은 내일을 꿈꿔보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